요즘 시장을 바라보며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이 무엇일까요? 보통 회사가 돈을 잘 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은 회사가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이 실적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적표를 확인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변수를 먼저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쟁의 장기화가 불러오는 유가, 환율, 금리의 연쇄 폭발입니다. 이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의 장세를 바라보면 그저 막연한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어내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장세를 움직이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전쟁의 지속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요동치는 환율과 유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업의 실적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이 기업이 좋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를 따지기보다 과연 이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풀어볼 것입니다. 왜 중동 뉴스 한 줄에 코스피가 이토록 출렁이는가? 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던지는가? 왜 반도체처럼 실적 기대가 큰 업종까지 함께 매를 맞는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전쟁의 시계입니다.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국 시장은 전쟁을 그저 먼 나라의 뉴스로 듣는 곳이 아닙니다. 기름값, 환율, 수입 물가를 통해 온몸으로 그 타격을 직접 받아내는 시장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시장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단 한 가지만 봅니다. 돈과 물건이 지나가는 길목이 막히는가, 아닌가. 그 길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가스의 거대한 흐름이 지나는 이 통로가 흔들리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경제를 비유하자면 성능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인데 연료통을 남의 집 주유소에 맡겨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앞에서 큰 싸움이 난 격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값이 치솟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 장면을 선제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월 이후 한국 증시는 중동 리스크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여러 차례 충격을 받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조합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는데 환차손 위험까지 커진다면 주식을 더 강하게 팔아치울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가만 보지만 글로벌 자금은 주가와 환율을 하나의 패키지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독 더 아프게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휴전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냐고 낙관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교 채널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고 미국도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지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기보다 서로의 불만만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즉, 시장이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악수를 나누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휴전 기대감에 섣불리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당장 전면적인 붕괴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외교의 문은 열려 있으되 바닥에는 여전히 화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있는 긴장 상태입니다. 유가는 이 모든 상황의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유가가 뛰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며 이는 결국 성장주와 위험 자산에 압박을 가합니다. 시장이 중동 뉴스를 단순한 정치 기사가 아니라 연료비, 금리, 환율 기사로 동시에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줄의 뉴스가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갖는 것은 시장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총성 그 자체보다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늘어납니다. 처음엔 공습 뉴스에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상 운송을 걱정하고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거쳐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겠다는 결론까지 치닫게 됩니다. 악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
지금 시장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격에 할인해서 반영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전쟁이 무서운 건 알겠는데 왜 유독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렇게 거칠게 주식을 던지고 개인은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시계는 돈의 시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뉴스만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외국인과 개인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기업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면 우리는 원화로 생활하고 투자하기에 주가 차트만 봅니다. 여기서 커다란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싸졌다며 매수 기회로 보지만 외국인은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단순히 한국 기업이 나빠져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불안이 닥칠 때 유동성이 좋고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정리합니다. 한국 시장은 거래가 쉽고 대형주 비중이 높으며 반도체 같은 덩치 큰 종목이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오기 쉬운 귀중품 같은 존재입니다. 집이 낡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가장 가치 있고 팔기 쉬운 것부터 던지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만 이것이 한국 시장이 가진 숙명입니다. 반면 개인들은 왜 계속 주식을 받을까요? 단순히 무모한 고집일까요? 아닙니다. 개인들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외부의 공포 때문이라는 판단. 둘째, 외국인이 던진 물량 덕분에 가격이 내려왔으니 언젠가 정상화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 개인은 오늘의 손실보다 내일의 반등을 먼저 봅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도망치기보다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추며 버티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이 되지만 실패하면 끝없는 지옥행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축이 다른 돈들의 정면 충돌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의 변동성을 막아야 하는 돈이고 개인은 몇 달 뒤의 반등을 꿈꾸며 견디는 돈입니다. 그러니 차트가 예쁘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명확합니다. 전쟁 뉴스가 잦아들거나 유가가 진정되거나 환율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최소한 두 가지는 동시에 돌아서야 외국인도 이제 한국 주식을 그만 팔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외국인이 던지는 종목의 정체입니다. 보통 실적이 꺾인 종목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은 실적 전망이 가장 좋은 반도체가 정면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지금 실적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보기 전에 그 실적을 온전히 받아줄 돈의 흐름이 언제 돌아올지를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시험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 실적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성적표를 확인하기도 전에 교실에 불이 났는지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교 1등을 할 학생이라도 교실 천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모두가 성적표보다는 비상구부터 찾게 마련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딱 그 꼴입니다. 업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AI 시대의 주도권도 확실해 보이지만 교실 밖 상황, 거대 경제 지표와 전쟁, 이 너무나 시끄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AI 수요가 강력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일단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닉스는 이미 역대급 수익성을 증명해냈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 덕분에 AI 수혜의 정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최근 반도체 업종의 하락을 보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본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지만 시장 전체를 휘감은 공포심 때문에 억울하게 함께 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적은 자동차를 멀리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반면 수급은 그 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점화장치입니다. 아무리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점화장치가 고장나면 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섹터는 연료가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대외 환경이라는 비바람의 점화장치가 젖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며 전쟁 뉴스까지 덮치다 보니 연료가 충분함에도 시동이 시원하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왜 우량한 업종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지도 보입니다. 덩치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공포 장세에서는 가장 먼저 팔기 쉬운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위기 시에 현금화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매도세가 몰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인이 사서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주가가 회복되기도 전에 계좌가 먼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과 좋은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반도체 업황이 1년 뒤에 좋아질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번 달에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면 주가는 상상 이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견딜 심리적, 경제적 체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 나쁜 투자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 여유가 있고 변동성을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장이 최고의 기회가 되겠지요. 결국 지금은 종목의 우열보다 내 자금의 시간표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 것인가? 가 아니라 시장이 그 실적을 언제쯤 다시 가격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인가? 로 말입니다. 그 시점을 앞당기는 열쇠는 실적 발표 그 자체보다는 전쟁 리스크의 완화와 외국인 수급의 안정화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반도체는 공부를 못해서 혼나는 학생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완벽히 끝냈는데 고사장 밖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클론 경보 때문에 시험지에 손도 못 대고 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사이클론만 잦아들면 가장 먼저 1등으로 평가받을 후보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전쟁의 불안감이 꺾이는 찰나 가장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업종 또한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국 미국이 유동성만 풀어주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은행 규제를 좀 완화해서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별표 네 번째 시계인 유동성의 시계 별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소식 중 하나가 미국의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면 시장에 돈이 돌고 주식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 언뜻 들으면 타당해 보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시장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는 있어도 배의 방향타를 직접 돌리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SLR 규제란 쉽게 말해 은행들에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최소한의 체력, 자기 자본을 더 튼튼히 갖춰라고 요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조차 규제 한도에 걸리다 보니 시장이 흔들릴 때 중간에서 물량을 받아주기 어렵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의 핵심은 은행이 국채나 레포, 리포, 시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숨통이 트입니다. 국채를 보유하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돈 흐름이 이전보다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라는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밸브를 살짝 열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자금 경색을 막는 안전판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수도관 밸브를 열었다고 해서 집안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듯이 유동성 공급이 곧장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안 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치솟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시장의 장기 금리 또한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고 해서 위험 자산이 곧바로 랠리를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장의 입장에서는 불이 난 집 앞에 수화기 한 대를 더 가져다 놓은 느낌일 뿐 벌써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닌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를 다소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직접 사들이며 돈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은행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돈을 막 뿌리는 장면이라기보다 시장이 급하게 취하지 않도록 소화제를 넣어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자라면 정책 문구보다는 미국 장기 금리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유동성 완화가 먹힌다면 국채 금리의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고 반대로 전쟁발 유가 상승세가 더 강하다면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어찌 내리겠어? 나는 의구심이 시장을 계속 짓누를 것입니다. SLR 완화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엔진이 과열되어 멈추지 않게 돕는 냉각수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줄여줄 수 있겠지만 전쟁과 유가,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치는 지금 이 이슈 하나만으로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의 시계가 돌아가고 돈의 시계가 흔들리며 유동성의 시계마저 방향을 잡지 못한 지금 시장의 거대 자금은 대체 어디로 숨어들고 있을까요? 여기에 마지막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5번째 파트, 피난처의 지도 별표입니다. 시장이 겁에 질렸을 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투자자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피난처는 단연 달러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은 가장 익숙하고 즉각 사용 가능한 현금을 찾기 마련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달러입니다. 최근의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 지수를 보여주는 온도계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난처는 국채입니다. 비록 유가 상승 때문에 예전만큼 절대적인 안전판은 아니라고 해도 변동성이 극심해질수록 큰손들은 수익률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며 국채 시장으로 숨어듭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참 묘한 자산입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달러의 흐름, 금리 전망, 각국 중앙은행의 매집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움직입니다. 금값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이 당분간 안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총성이 커질 때 유독 빛나는 방산과 에너지 섹터도 있습니다. 비정한 말이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산 수주로 이어지고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의 실적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본진, 반도체 등 성장주에서는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피난처, 금, 방산 등에 뒤늦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게 던지고 비싸게 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피난처가 된 자산은 매력적이라기보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 혼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세를 보이는 자산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여기서 숨을 고르고 있구나라고 읽어내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낙관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잦아들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4월 남은 장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쟁이 잦아들면 어디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지, 반대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지, 그 전략을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발표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전쟁의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은 화려한 성적표보다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출구 표지판을 먼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의 시장 대응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심하게 억눌렸던 종목들에서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었던 대형 반도체주나 한국의 대표 우량주들이 먼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약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시장에 공포가 덮칠 때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만만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걷히면 반대로 가장 먼저 바구니에 담고 싶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휴전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무서워서 외면했던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전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엔 대응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가 다시 자극받고 환율이 요동치며 장기금리까지 불안해지면 시장은 위험 자산을 다시 한번 가차없이 깎아낼 것입니다. 이때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겠다는 공격적인 생각보다 내 계좌가 이 변동성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종목 분석은 밤새워 열심히 하면서 정작 본인 계좌의 체력 분석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세에서 굳이 멋진 수식어를 붙여 전략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격 매수를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보다 유가, 환율, 금리 지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외 변수가 진정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홀로 반등하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저는 4월에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브렌트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가? 둘째, 원 달러 환율이 더 이상 치솟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가? 셋째, 미국 장기 금리가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이슈를 소화하며 안정되는가? 넷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4가지 퍼즐 조각이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가격에 얹어있던 공포 프리미엄을 걷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중 두세 개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는다면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대응 전략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휴전하면 공격, 불발되면 방어라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시장을 예측하려고만 하지만 예측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는 대응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어도 대응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연해 보여도 실제 계좌를 살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왜 돈을 가장 잘 벌 것 같은 우량주들이 먼저 얻어맞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죠?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시장이 그 기업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적표를 채점하는 평화로운 시험 기간이 아니라 전쟁과 유가,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누가 먼저 생존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도 흔들리고 안전 자산이나 방산, 에너지 섹터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시장이 비정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시장이라는 시험 문제가 참 까다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한 줄에 심장이 요동치는 대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읽어내게 됩니다. 4월장은 실적보다 전쟁의 온도가, 그리고 유동성보다
환율과 유가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시장이 왜 이러는지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주식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숨겨진 전쟁의 공포, 치솟는 환율, 그리고 요동치는 유가라는 거대한 파도를 먼저 읽어내야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계좌가 거센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그 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바닥이라고 믿고 버티기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그 명확한 신호를 확인하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의 진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선 실전 생존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현실 경제 채널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영상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며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현실 경제 채널의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셔서 투자의 시야를 더욱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